책으로 만나는 우리 생활 속 궁금한 이야기들, 북21 출판사와 팟빵이 함께하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수설가 장강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장 작가님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저랑 저희 부모님 보고서는 잘 못 느끼겠는데, 조카랑 제 동생 이렇게 남의 집 볼 때는 그런 거 되게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네. 그 은연중에 부모님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따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 적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를 되게 꽉 깨무셔가지고 이가 좀 안 좋으세요. 네. 이제 한 몇십 년 전부터 그랬다고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가끔 이렇게 이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힘 빼고 이거 잘못하면은 나중에 치과 진료비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힘 풀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엄마가 하던 행동이나 아빠가 하던 행동을 은연중에 제가 따라하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거요? 그냥 엄마가 아빠랑 싸울 때 네. 발끈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되게 성격이 좋으신 편인데 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버튼이 갑자기 확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딸로서 같이 살 때는 저렇게 유난스럽게 갑자기 성질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자랐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내가 이럴 때 참 엄마랑 닮았구나 이런 점이. 같은 지점에서 버튼이 눌리세요? 네, 약간 비슷한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사소한 농담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진짜 순간적으로 발끈하더라고요, 제가. 오. 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떤 지점인지 구체적으로. 네, 저희가 잠깐 동안 이제 부모님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책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작지만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간을 글로 꾹꾹 눌러 담은 그런 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어떤 책인지 먼저 작가의 말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0년을 넘게 부모를 골몰해 겨우 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쓰는 부와 모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어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제 지난 생에 결핍과 가난이 많은 줄 알았는데 마음과 사랑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쓰며 매번 감탄했습니다. 노동자의 삶도 부모의 일생도 자식의 마음도 잘 한번 기억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올해 2월이었죠. 인터넷에서 어떤 글이 굉장히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그때 봤었는데, 제목이 아니라 첫 문장이 나는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둔 아나운서 딸입니다. 그런 문구로 시작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네. 그 글의 주인공이자 오늘 다룰 책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의 저자인 이미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역시 아나운서라 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네. 굉장히 전달력이 듣고 그런가요? 있는데, 네. 근데 오늘은 작가로 온 거라서 네.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최대한 편하게 잘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책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글로 효도를 하는 세상 불효녀 임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뭔가 좀 준비해 오신 문구군요. 네, 고심하면서 준비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좀 밝히고 싶은 게 많은 독자분들이 이제 제 글을 읽으시고 세상 효녀다라고 생각을 많이 네. 하세요. 네. 근데 저는 진짜 효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글을 쓸 때만 부모님 생각을 하고 글을 쓸 때만 조금의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효가 세상에 어딨어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되게 이렇게 아니 근데
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의외로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도 네. 제가 되게 상당히 이제 불효에 이제 익숙한 그런 가정인데요. 근데 제가 예컨대 뭐 이렇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매체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효도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쓰시고 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주목을 받는 그 자체로 그렇죠. 부모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말 딸을 잘 키웠구나.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는 아니 생각이 요조님 들어요. 말 들으니까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불효녀. 이미정입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사실 책에 나온 것만 봐도 엄청난 세상 효녀인데 저기 이제 작가님이 조금 불효녀면 저는 뭐 그냥 거의 지금 페류나 수준의 거의 뭐라고 이루 할 말이 없는 저는 그냥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맨날 위안을 받아요. 뭐 자식이 할 수 있는 효도는 뭐 3살 때까지 다 한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효도 다 한 거겠지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진짜 부모님의 반응을 좀 여쭤볼까 봐요. 부모님께서 이 책 보시고 네. 너무 좋아하셨죠? 당연히 네.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쓰는 글이나 아니면 책을 내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정확한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부족하셔서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 나와서 갖다 드렸는데도 당연히 보통의 부모들은 이제 책을 다 읽으시겠죠. 근데 참고로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게 익숙치 않으시다 보니까 책의 내용을 100%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책을 처음에 딱 드렸을 때 제가 책 겉에 띠지에 좀 약간 짧은 소매 프로필 사진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자마자 하신 첫 말씀이 오메 죽겠다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서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한참을 막 이렇게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께 네가 이거를 많이 팔아야 용돈을 벌제. 그러니까 딱 저희 부모님스러운 반응이었어요. 네. 너무 귀여우시다. 아니 뭐 그래도 좋아하시진 않으셨나요? 또 이렇게 낭독해가지고 드리지 않았나요? 네, 그거를 보시고는 일단은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뭔가 책을 쓰는 일은 너무 되게 큰 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더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딸 되게 자랑스럽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죠. 저는 읽을 때 이제 처음에 읽을 때 좀 약간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읽다가 또 나의 불효가 생각나가지고 막 이렇게 죄책감 느끼고 끝날 때 막 이렇게 죄인이 된 듯한 기분으로 책장을 덮지 않을까. 그런데 안 그래서 되게 좋았고 또 놀라웠고 또 뜻밖의 포인트가 저한테는 놀라웠는데 참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이 많구나 뭐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과찬이시고요. 이게 또 장 작가님한테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되게 부끄럽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직도 글 앞에서 되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냈다고 해서 과연 내가 작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면서 물론 저는 오랫동안 말을 업으로 해와서 말은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글 앞에서는 되게 초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망설여지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첫 책이고 계속 이제 MBC 아나운서로 이렇게 쭉 아나운서 생활을 하셨고 저의 약간 그러니까 책 펼칠 때 선입견 같은 게 그런 거였던 거예요. 첫 책이고 아무래도 뭐 쓰는 것보단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의 책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뭐가 있었는데 되게 처음에 서문부터 그냥 후두둑 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좀 또 이렇게 한국 에세이 몇 권 읽었는데 에세이들이 다 이렇게 첫 저자인 그런 에세이가 있었는데 다들 글을 잘 쓰셔가지고 네 맞아요. 글 잘 쓰시는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앞에 두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업계에 이렇게 안 풀리는 업계에 왜 이렇게 경쟁자가 늘어나는지 진짜 뮤지션들은 좀 이렇게 음악을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가물가물합니다. 앨범을 낸 지가 언제인지. 또 이번에 또 책이 나왔죠. 네, 저도 마침 이제 신간이 나와서 네. 오늘 이제 저희 방송의 이제 소중한 게스트이면서도 저는 마음 한켠에 라이벌 아닌가. 저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느껴지시나요? 저의 묘한 째려봄이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저를 째려보시는 건지 쳐다보시는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티 안 나게 째려보면서 오늘 2시간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안 그래도 그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글을 쓰셔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과 글에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말과 글이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누구나 잘하지는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말은 한 10년 가까이 업으로 해왔어서 좀 편한 게 있어요. 근데 글은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유도 깊게 해야 되고 적당한 표현이나 단어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돼서 근데 저는 그 불편함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공들여서 쓰는 글이 되게 좋고 그래서 앞으로 오랫동안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아나운서 생활을 하면서 말을 글로 그리고 글을 말로 옮기는 표현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서 그런 건 좀 익숙한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MBC에서 일하셨고 아나운서로 10년을 일하셨다 이런 이야기 같은 건 조금 들려드렸는데 네. 조금 늦었지만 작가 소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정 작가님 이력은요. 여러 직장을 거쳐서 광주 MBC하고 제주 MBC에서 아나운서로 일하셨고요. 지금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강연과 행사 진행 등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 10년 차 아나운서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이미정 아나운서의 나를 붙잡은 말들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카카오 브런치로도 또 글을 쓰고 계십니다. 네. 이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가 오마이뉴스 연재했던 거죠? 네, 연재했던 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다 실리지 않은 이제 많은 글들도 함께 엮어서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되게 반가운 이름이 또 하나 있었지요. 네. 은유 작가님이 이제 책 속에 네. 뒤쪽에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연으로 이제 은유 작가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은유 작가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그래서 네. 은유 작가의 책이나 칼럼이나 글 모두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열렬한 팬이자 독자였죠.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2017년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살면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내가 이제 한번 제대로 글을 좀 잘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은유 작가가 하는 그 감흥의 글쓰기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타이밍이 잘 맞아서 수업 신청을 해서 듣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자였다가 팬이었다가 이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저를 쓰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스승님이자 삶의 언니 같은 분이에요. 되게 좋아해요. 네. 책 나오고 나서 은유 작가님한테 말씀드렸죠? 네, 연락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적어서 이제 댁으로 보내드렸죠. 네. 되게 뿌듯해하시고 너무 축하한다고 좋아해 주셨어요. 추천사는 근데 이렇게 은유 작가님한테 받지 않으셨나요? 추천사, 네. 좀 신용록 가슴 아픈 씨님이랑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거절당했군요. 예, 맞아요. 거절당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당연히 제가 만약에 추천사를 실는다고 한다면 은유 작가님을 제일 처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의뢰를 드렸었는데 아주 정중히 긴 메일을 보내서 왜냐면 일단은 자기가 가르치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 학인들 중에서 책을 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추천사를 다 써주지 못했는데 네. 누구는 써주고 누구는 안 써주면 그러겠다. 형평성에 맞지 그렇죠, 않고 그래서 그렇죠.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워낙 바쁘시고 여기저기 의뢰받는 일도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해서 이제 정중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안타깝지만 그러면 다른 분께 또 의뢰를 들어봐야겠다 했죠. 네. 네. 저희 책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카카오 브런치에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시고 이거는 또 오마이뉴스에서 연재를 했던 거고 저는 사실 뭐 아까 장난스럽게 이제 뭐 경쟁자 많아져가지고 싫다 이랬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 삶을 책으로 많이 쓰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를 뭐 그냥 SNS에 올리는 것보다 단행본으로 내야 어떤 그 사유도 깊어지고 그게 또 길게 남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권하고 있는데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실 그게 뭐 고려를 받고 막 되게 정기적으로 뭐 마감을 누가 막 챙겨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어떠셨나요? 그런 플랫폼 활용해가지고 글을 써서 그걸 책으로 묶어내는 게 좀 뭐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네. 뭐 어떤 한계 이런 것도 예.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은유 작가님이 수업 중에 제가 쓴 글을 보시고 보내봐라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내서 보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고료가 있어요. 이렇게 소정이긴 하지만 아 그래서 그렇군요. 시민 기자라고 불리면서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글이 다 채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쪽에서 편집 기자의 손을 거쳐서 이제 정식 기사로 채택이 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을 쓰는 여러 가지 동력이 있지만 원고료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격하게 아, 공감하시는데요. 너무 빨리 예, 됐다. 고개를 막 엄청 휘저으시면서 예. 그런가요 정도 할 걸. 예. 아, 그런가요? 장 작가님 너무 바로 이렇게 0.5초 만에 놀랐습니다. 받기는 받지만 꼭 그것 때문에 쓰는 건 아닌 투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죠 정도는. 암시론 그럴 걸 그랬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소정의 원고료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사람들 중에서 책을 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뭔가 글 같은 걸로 이력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제 글을 보내서 이제 기사화될 수 있는 루트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네. 오마이뉴스가 그게 가능하죠. 네, 시민 기자란 이름으로. 그리고 브런치 같은 경우는 고려는 없지만 현존하는 플랫폼 중에서 글에 가장 집중한 플랫폼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브런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읽는 분들은 아 나는 여기에 있는 글을 참 잘 읽어봐야지 라는 글로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고 쓰는 분들도 내가 여기에는 글을 정성 들여서 잘 써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글보다는 긴 글이 많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각각의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첫 책을 냈고 어떤 출판계의 저자로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준 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 브런치랑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시는 또 뭐 네. 그게 어떤 좀 동기부여 같은 게 되나 보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오마이뉴스는 고료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씩이라도 쌓여가고 고려요. 있어서 네. 늦었어요. 네, 늦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책임감 같은 것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원고료 다음으로 마감이 있어야 또 글을 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괴롭지만 그래도 그게 있어야 없으면 막 한없이 늘어지는 맞아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스로를 좀 약간 경계 안에서 이제 쓰는 사람 안으로 이렇게 좀 모드를 바꾸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노력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어떻게 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겨울부터 제가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당시는 연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누군가 보채는 사람도 없고 뭐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근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되게 저는 많았거든요. 네. 뭐 분노, 화, 슬픔, 우울, 뭐 짜증 여러 가지 온갖 감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글을 되게 많이 썼어요. 이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그냥 스스로 한 달에 최소 한두 편 이상씩은 계속 글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이제 글이 점점 쌓이자
한두 군데에서 출간 제한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무 네. 신기하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개인의 연락이거나 독립출판사거나 이런 경우였다가 이제 브런치도 시작하고 글이 조금씩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다 보니까 네. 규모가 좀 있는 출판사에서도 제한 메일이 오고 근데 저는 글 쓰는 거는 쓰겠는데 책으로 엮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건 또 약간 좀 다른 맥락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 연재하실 때는 이걸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셨던 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나 말을 그냥 잘 써보고 싶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오래 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쌓여있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한 지금 2년 정도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량이 또 모이다 보니까 이제 올해 초부터는 그럼 나도 한번 책을 낼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면은 출간을 해봐야지 라는 이제 목표가 생겨서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화제가 됐던 글은 그러면은 이 연재 기간으로 보면은 뒷부분에 쓴 글인 셈이네요. 그러니까 글을 쓴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화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렇군요. 예. 제목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나는 겨우 자식이 되어간다. 이 책 제목 때문에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고심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편집자분하고 저하고 생각을 했던 거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쓴 글이니까 부모를 나타내는 단어나 표현을 써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제가 생각했던 제목이 부모 사유. 였어요. 안 쓰길 잘했네요. 두 분 반응을 보니까. 무슨 약간 사회학 서적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맞아요. 약간 뭐 어디 네, 그래서 내가 팟빵대학교 부모를 출판부 이런 데서 사유에서 쓴 글이니까 부모 사유 이렇게 저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쓰길 잘했죠 그 제목은. 네. 그래서 막 그리고 너무 강하게 다들 내라고. 옆에서 편집자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그래서 거절하길 잘했어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근데 이제 부모를 지칭하시는 단어들이 좀 몇 개 없잖아요. 뭐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뭐 부모. 근데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뭔가를 계속 만드는데 제목이 영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니와 아버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쓴 글의 한 문장에서 발췌가 돼서 이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소서재 직원분이 제가 오디오북 녹음을 했는데 내용을 들으시다가 이제 이 제목이 나온 문장 부분을 들으시고 이 문장 너무 좋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책은 부모에 대한 말을 쓴 책이지만 자식들이 제일 많이 공감할 책 같다. 네. 그러니 꼭 부모를 이렇게 지칭하는 제목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순간 편집자님하고 저하고 머리 한 대 띵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너무 부모에 네, 갇혀 있었던 맞아, 거죠. 맞아. 네. 그래서 이 제목이 탄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은 그 대리님을 이제 업고 다니셨죠.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네. 되게 이렇게 시적이면서 나는 겨우 감사합니다. 자식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시적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고 맞다. 자식이 아닌 상태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유조님 혹시 내가 자식이 되어간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그런 때가 있으세요? 자식이 되어간다라는 생각이요? 글쎄요. 그냥 약간 좀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오히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간다라는 걸 느끼면서 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다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그냥 기생하는 존재? 자식이 아니고 네. 약간 맞아요. 다들 기생하면서 살죠 오랫동안. 약간 그냥 기생충? 네, 그냥 기생충까지는 좀 모르겠다. 근데 네. 충까지 갔을 킹거루 정도 할까요? 기생인. 근데 아무튼 좀 약간 기생하는 네. 그런 존재로 그냥 좀 약간 떳떳하지 못한 어떤 기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은 어떤 마음의 문제거나 그냥 총체적으로 부모님과 나와의 어떤
분리가 좀 더 분명하게 되면 될수록 아, 내가 저 두 사람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성도 더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자식으로서 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더 좀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기생을 하던 존재였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부채감처럼 그냥 맞아요. 네, 그냥 뭐 해야지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정말 자식으로서 딱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분이 이제서야 조금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장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유주님이랑 비슷하고 이 책 제목이 정말 좋은 제목 같은 게 또 아들이라 가지고 그런가 또 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조금 개인적인 그런 개인주의 성향도 있어가지고 그런지 한 20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부모님이 얼마간은 저한테 이제 뭐랄까 저한테 자꾸 간섭을 하는 존재? 방해하는 존재인 것 같고 또 한국 사회에서 또 그런 부모 자식 관계도 있잖아요. 계속 이제 어른인데 그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있는 맞아요. 모습 보면서 별로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저 나이가 뭐 이제 회사 들어갔는데도 뭐 계속 또는 뭐 이제 부모가 뭐 좋은 부모님이니까 그러겠지만 막 설계해준 길을 따라가는 뭐 이런 것도 보면서도 난 저렇게 안 살 테야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되게 숙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등한 인간이고 내 앞길 내가 챙긴다 뭐 이러니까 저기 뭐 선 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하다가 근데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는 아마 그런 건 아니겠죠. 뭐 부모님이니까 자식이니까 그 선을 이렇게 그렇죠. 자유롭게 넘고 네. 그래야 될 텐데 저는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조금 그 선이 이제 흐려지는 뭐 되게 늦게 자식이 진짜요? 되어가는 중이네요. 네. 오, 장 작가님 이 책 읽기 전에 네. 저희끼리 이제 내부적으로 네. 독서 토론 막 하거든요. 아,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근데 엄청 뭐라 해야 되지?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 막, 오늘 예. 얘기할 때. 그러면서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막 아, 더듬 막 이러면서 더듬. 제가 네. 그 시트 맨 앞에 이거 막 눈물샘 자극하는 얘기 아니겠죠? 막 이러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심파면 있죠.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네, 읽었는데 네. 엄청나게 그 긴장을 하고 이 책을 네. 딱 읽으시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오히려 저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이 책을 읽었다면 장 작가님은 엄청 경직된 자세로 읽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심파 아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저도 그래서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사이 좋지 않은 그런 가정도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그냥 얘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렇게 더듬더듬 해주시니까 너무 네, 네. 잘한다. 아유, 멍멍. 근데 제가 그런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사실 오마이뉴스에서 그 전에 기사도 읽었었고 이 책 뒷표지에도 이제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네. 심파적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저 사람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인데 네. 아버지가 건설 노동자였어? 네. 그리고 어머님은 뭐 그런 분이었어?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라 해가지고 굉장히 심파적으로 쓰려면 엄청 심파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또 부모님 얘기니까. 예. 네, 또 그래서- 그런 글들도 많고. 근데 저도 쓰면서 사실은 그걸 제일 많이 경계하면서 썼어요. 그냥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어. 우리 집 가난했어. 뭐 형편 어려웠어. 주저리 그냥 눈물샘 자극하는 글. 근데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글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일기장에 써야 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적어도 출판을 하고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글이라면 단순한 그냥 감정의 분비물 같은 글이 아니라 내가 왜 슬펐는지, 내가 왜 부모님의 직업을 숨겼는지에 네. 대한 물음과
고민이 꼭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글을 쓸 때는 물음표가 진짜 많은 게 좋은 것 같고요. 쓰고 나서 독자가 읽을 때는 느낌표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경계하면서 혹시라도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았는지 새벽 감성으로 쓴 글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퇴고를 했고요. 네. 그리고 행여나 제가 부모를 소재 삼는 건 아닌지 네. 맞아. 되게 많이 조심스러워했고 그리고 가난을 절대 미화하지 말자. 우리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래도 추억이 있었지라는 미화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다시 과거의 그 시절로 돌아갈래 하면 전 절대 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고 분명히 그 시절은 너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근데 그 시간을 단순히 지나갔다고 해서 추억이었지 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 일종의 그 시간을 견딘 거에 대한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은 그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특히 네. 이제 뭐 또 어떤 가정 환경이었던 거지 아버님이 뭐 하신다는 거지 네. 궁금해하실 텐데 네.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아버지, 어머니 또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일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제 공사 현장에서의 이제 노동 일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일은 50년 넘게 지금 이제 72이 되셨거든요, 연세가. 네. 그래서 그 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오셨고요. 건축 기사 이런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셨어요. 50년 동안. 네. 네. 그래서 매일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배당받고 하루치의 노동을 하고 돌아오는 일용직 근로자로 50년을 넘게 일을 해오셨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생 전업주부로 이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죠. 그래서 집안일 하면서 틈틈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부업거리들 열심히 챙기시면서 그렇게 가족들 뒷바라지를 해오셨죠. 저는 이렇게 새벽 4시 반 출근을 주 7일을 50년 하셨다니까 네. 너무 진짜 대단하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걸 생각하면 진짜 경이롭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거나 일이 없는 날에도 꼭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오늘은 일 없어요.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되게 위대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당연히 사람이라면 쉬고 싶고 맞아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소일거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꼭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 일을 50년을 반복하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죠. 네.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정말 그 가정에서 이제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똑같은 그 크기의 정말 근면함을 보여주셔서 네. 두 분 다 너무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맞아요. 그런 부모님과 자란다, 산다라고 했을 때 임 작가님도 정말 그 근면과 성실함에 있어서는 네.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사람일 것 같다라는 짐작이 되게 자연스럽게 됐던데 네. 어떤가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나는 좀 성실하지. 엄마 아빠 닮아서 성실하지. 약간 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니 근데 라이벌 견제하는 뭐 그런 거 경쟁자. 약간 성실하면서 제가 좀 딸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의 노동과 어머니의 가사노동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었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네, 제가 정말 그 자식일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어보고 결혼을 해서 남편 밥을 챙겨줘 보고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너무 뒤늦게 알겠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한 끼 차리는 것도 너무 귀찮고 건너뛰고 싶을 때가 많은데 엄마는 그걸 삼시세끼를 몇십 년을 차리셨단 말이죠. 새벽 1-2시에 제가 늦게 퇴근을 하고 들어가도 언제나 밥을 안 먹었다고 하면 밥상을 바로 차려서 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마음이셨던 거죠. 네. 아니 근데 작가님도 그 근면성 부지런함으로는 뒤처질 것 같지가 않은 게 중간에 이제 뭐
어떤 편입 준비하는 네. 부분이나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 맞아. 그때는 네. 예. 독했어요. 그땐 예. 제가. 그리고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 뭐 이런 때 네. 보면은 이 집안 분들은 뭐 이렇게 굉장히 네. 제가 이 집안 들어갔으면 삐뚤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잠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근면함을 그냥 매일 보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렇게 부모님이 아침 일찍 나가니까 나도 학교에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도 막 항상 개근상 네. 받고 개근상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 작가님? 받긴 받았는데 진짜 저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개근상 받는 게 좀 자랑이 아니잖아요. 약간. 아니에요. 그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개근상. 학교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개근상을 거의 다 받았어요. 와, 이 사람도 무서운 사람이네.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개근상을 그래요? 받는 때였어요. 나 뭐야? 70년대생과 80년대생의 차이. 저도 80년대생인데. 그러니까요. 80년대생은 개근상을 잘 안 받는 분위기고 70년대생은 뭐 이렇게 조금만 지각을 해도 네. 선생님들이 막 집으로 전화하는 그런 학교를 안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저는 심지어 한번 땡땡이를 쳤는데 오락실에서 선생님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정말 정말 징하게 정말 이렇게 어떤 그런 때였습니다. 네. 작가님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네. 일자리를 뭐 일감이 없는데 그러니까 매일 집을 청소를 하시고 네. 그냥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구를 들어가지고 막 맞아요. 구석구석 대청소를 하시고 어떤 그런 이제 그 건설 일용직 근로자 뽑는 데가 아니라 그 아침에 새벽 시장이 아니라 네. 그냥 단독주택 공사장 길 가다 있는 거 가서 네. 써달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맞아요. 또 그렇게 일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뭐 주변 분들이나 공사 현장에서 뭐 전화를 하거나 불러주는 곳이 거의 없어졌어요. 아무래도 네. 연세가 있고 사실 70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쉬면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 하셨어요. 뭐라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집 안에서도 그냥 청소가 아니라 냉장고도 다 드러내고 막 장롱도 옮기고 그 밑에 막 먼지 청소를 막 다 하시는 거예요. 몸에 이고 지고 막 옮겨서. 그리고 동네도 계속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항상 지금도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이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니까 항상 본인은 죽을 때까지 뭐라도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야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짠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책 읽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짠하다가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시원하게 돈을 쓰신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마음이 편해져요. 드디어 돈 쓰셨네요. 맞아. 네. 뭐 이렇게 새우젓 사러 드라이브 가시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이제 작가님이 사신 차로 드라이브 갈 때 겨우 기름값을 쓰시네. 뭐 맞아요. 과자를 사드셨네 이러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에피소드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계속 등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속이 후련해지는 돈을 좀 쓰는 이제 장면이나 그런 데서는 좀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보청기에 돈을 안 쓰시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맞아요. 귀가 안 들리셔서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몇 년 전부터 귀가 좀 안 들리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냥 나이를 먹으면서 오는 노화의 하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지금 청각장애 4급이시거든요. 그래서 양쪽 보청기를 끼고 이제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한 아버지의 청각장애는 노화가 아니라 50년 동안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공사장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뭐 철근 소리, 기계 소리. 그래서 귀가 멀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청기도 사실 이제 적은 액수의 이제 금액이 아니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에 100만 원이 넘는 건 정말 너무 비싼 거거든요. 네, 뭐 실제로도 비싼 금액이지만 그리고 절대 개인 돈으로 쓸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보청기도 하나 맞추는데 무조건 싼 거. 네, 성능이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싼 거.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근데 이제 청각장애 진단 받으시고 또 귀에 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정부 지원금이 나오거든요.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보청기가 이제 끼워졌는데,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거를 100얼마 되는 돈, 200얼마 되는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보다 딸내미의 돈 걱정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끝까지 왜 이럴까? 아픈 거에도 왜 그럴까? 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어머님도 김치냉장고 사시기 전에 그 고뇌의 네. 그 긴 시간을 말도 몇 달 걸렸어요. 85만 원 정도 되는 제일 싼 김치냉장고를 하나 구매하시는데 막 손을 벌벌벌벌 떠시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사도 되는가 몇 달 동안 막 자기 전에 엄청 고심하시다가 제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사라고 하니까 은행에서 현금 90만 원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덜덜덜 하면서 직원에게 내미면서 김치냉장고를 샀죠. 근데 저는 또 그 아버지가 이제 귀가 잘 안 들려서 이제 대화를 할 때 계속 그냥 말 없이 웃기만 한다라는 장면이 또 유난히 되게 좀 먹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귀가 좀 잘 안 들리시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오히려 귀가 잘 안 들리게 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목소리가 크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으로 약간 정체화가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는 느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 안 들리니까 자기 목소리도 커져요. 맞아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렇죠.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몇 번 해서 이제 안 들리면 막 뭐라고 이렇게 좀 짜증을 이렇게 너무 쉽게 내는 사람이 이제 좀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도 좀 우리 아빠도 이렇게 침묵으로 잘 웃는 것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엄마랑 저랑 이렇게 너무 깜짝깜짝 놀라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도 처음에는 소리를 많이 지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소리를 지르는 게 큰 거라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처음에는 막 뭐라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안 들리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러셨다가 지금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표정만 지으시거나 그렇게 됐죠. 그 에피소드 되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뭐 부모님 직업 적어내는 에피소드에 국민학교 중퇴라고 적었더니 선생님이 맞아요. 믿질 않으셨다고요. 저 그때 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정통신분이 꼭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년 올라가고 하면 나눠줘서 이제 부모님 이제 이야기 써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담임 선생님이 하면 꼭 부모님의 직업, 그러니까 재산 정도까지 적는 칸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상하죠. 거죠. 그걸 왜 물어봤을까? 저도 적었던 기억이 그 책을 읽으면서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상해요. 그때는 그냥 시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걸 왜 물어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좀 뭐 그런 취지대로 작동했는지는 모르겠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거를 왜 물어봤는지 그게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저는 좀 선생님들이 그런 걸 물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가정폭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이렇게 빈곤 어떤 경계에 있다거나 할 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웃이 그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거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가 당장 신고를 안 하거나 뭐 이렇다면은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복지 체계의 일부로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좀 조사를 하고 이 집이 또 뭐 이렇게 뭐 부모님 중에 약간 뭐 이렇게 좀
뭐 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약간 좀 이렇게 정신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되게 어떤 복지 체계에서 빠져나갈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이거는 그냥 딴 얘기고. 아, 예. 네. 근데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물어봤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 그런 그러니까 느낌은 누가 아니었어요. 부잣집인지 알아내려고 하는 느낌도 약간. 네.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 저 같은 경우는 물어볼 수는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중퇴 집 짓는 사람 이렇게 써서 냈을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게 그 선생님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차마 어떻게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는지는 제가 차마 여쭤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다 못 다녔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빠가 초등학교를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중퇴라고 썼는데 그게 아니라고 다시 써오라고 하는 말에서 상처를 받았던 거죠. 저는. 맞아.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따로 이렇게 상담을 네. 해서 맞아요.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않게끔. 맞아. 잘 물어보고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네. 학교나 어떤 뭐 공적 어떤 맞아요.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네.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 안 믿고 다시 써오라고 하고. 네, 근데 저는 그게 비단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어렸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특히나 네. 제가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도 되게 많이 경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취준생, 취업준비생 시절에는 저 때만 해도 이력서에 부모님의 학력이나 회사 이름, 직급까지 다 적어내는 칸이 있었거든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네, 저의 직급, 뭐 저의 학력이나 이런 건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왜 그게 중요하지? 직급까지 적어내야 되는 경우, 심지어는 회사 전화번호까지 적는 이력서 양식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회사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직급에다가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되게 거짓말을 해서 많이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냥 일용직 근로자인데 차마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서 건설회사 뭐 다닌다고도 많이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세요. 아, 우리 임 아나운서님은 이렇게 훌륭한 아나운서인데 부모님이 어느 회사를 다니시나? 아니면 어느 대학을 나오셨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일단은 제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숨긴 제 잘못이 제일 크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시선으로 저에게 질문하니까 거기에 차마 대답도 대답이 아닌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되게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그랬겠다. 네. 우리 부모의 배경이나 학벌은 죄가 아닌데 그리고 도대체 저도 아나운서였지만 아나운서가 뭐길래.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거는 되게 좁은 생각이고 좁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와 목소리들이 정말 많이 쓰여지고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나운서 하면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야기들만 비춰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 글이나 저의 경우가 되게 많이 주목을 해주시는 게 네. 그런 측면에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책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그런 면에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우리 부모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어린 시절 이렇게 힘들었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네. 또 아나운서님 아니 작가님 이제 아나운서가 되게 되는 그 과정 네. 처음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다가 편입을 하고 이제 저희가 2부에서 네. 얘기를 하겠지만 뭐 목사님의 도움 같은 것도 네. 어떤 인간 승리 얘기로도 그렇고 쭉 읽으면서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한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래도 뭐가 나아지지가 않는 맞아요.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네. 맞아. 맞아요. 진짜 살기 힘들다 진짜 맞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주 7일을 그렇게 맞아. 고된 노동을 하면 쌓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맞아요.
예, 중산층이 돼야 되는 맞아요. 거 아닌가.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하셨는데 사치를 누구보다 한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예. 계속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고 여전히 가난한 삶을 계속 살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부모님의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네. 네.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거는 구조적인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막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네. 맞아요. 저도 책 읽으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 책이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제 불효자였던 내가 조금씩 이제 효자가 되는 이야기, 이렇게 단순하게 읽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네. 해줬다는 것이 또 이 책이 가진 큰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2부에서 더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책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